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온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책이 세무사 메이커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사 메이커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 중에서 그 반응이 좋았던 글들을 한번 다시 읽어주는 그런 식의 컨텐츠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너무 욕심내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냥 제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그 제가 세무사 메이커 Q&A에 적었던 글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할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편하게 듣는, 뭐 아니면 그냥 라디오처럼 켜놓고 다른 일 하시는 그런 식의 용도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따로 뭐 자막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냥 뭐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뭐 소리를 크게 높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일단 오늘 다룰 주제는요.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인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 실제로 적은 제목이죠. 소제목이죠.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무사는 그냥 세금 줄이는 일 하는 사람 아닌가요? 라는 소주제로 일단 시작해요. 솔직히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본 적은 없다. 그냥 취업에도 유리하고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강 정보를 알았을 뿐이다. 그나마 그 정도 정보도 공부를 시작하고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다. 뭐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거의 합격하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이건 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솔직히 세무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좋다길래 어린 마음에 시작했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막상 공부하는 것 외에는 정작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서 정말 중요한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합격을 하고 공부 상담을 시작하던 시점에 온 메일을 하나 읽어보고 제대로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일은 지극히 염세적인 태도의 수험생이 보낸 것이었는데 그는 세무사는 들키지 않게 세금을 덜 내, 그는 세무사는 들키지 않게 세금을 덜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는 절세와 탈세를 착각했던 것이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요즘에는 안 와요. 꽤 예전에 왔던 메일인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세무사 하면은 막 더러운 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아니 나 세무사인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저를 이렇게 뭐 욕하는 것처럼 솔직히 들리기도 했는데 뭐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답변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세무사가 절세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탈세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기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알지도 못하고 어렴풋하게 이미지를 잡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을 공부하고 하게 된 일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시험 상식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설명하겠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라는 주제예요. 세무사법을 보면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그 직무는 조세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등의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법에 적힌 거죠. 법에 적힌 대로 적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겠다. 납세자는 세법상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법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억울한 처분에 대해 조세 불복을 할 권리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처분을 받아들이는 식이다. 의무의 이행은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대부분 세무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세무사와 굳이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사업을 하기만 해도 세무 업무는 아주 골치 아프고 내일 세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본인이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정작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이럴 때 세무사는 세법 전문가로서 납세자를 대리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다. 세법상으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것저것 적혀 있죠. 그런데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거를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권리가 있는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할 줄을 몰라서 이행할 줄을 몰라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전문가이고 세무사는 전문가 중에 하나죠. 그 세법 전문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금 신고를 해주거나 권리를 챙겨주는 등의 일이 주된 업무라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란 뜻일까? 사실 이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절세는 세무사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탈세를 세무사의 업무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겠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절세와 탈세 모두 세금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같다. 하지만 절세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탈세는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줄이는 행동을 뜻한다.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제대로 의무 이행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아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납세자가 집이 두 채인데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둘 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 차익이 큰 쪽을 나중에 파는 것이 이득이다.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였다면 이것은 절세다. 1세대 1주택 예를 들긴 했는데 굳이 이 예를 든 이유는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라도 요 세법 규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이걸로 들었습니다. 세법은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접대비가 많으면 재무 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으니 접대비 한도를 규정하고 법인 계좌를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를 한다. 그런 의도와 법률을 파악해서 세금을 줄일 부분이 있다면 줄여주는 것도 세무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세금을 줄일 여지가 없는데도 불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까지 세무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도덕책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추가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필자가 처음 세무법인의 수습세무사로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받았던 질문이 바로 고객이 탈세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면접관이었던 대표 세무사는 모두의 답을 들은 후 왜 탈세를 거절해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했다. 탈세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닐 뿐더러 그렇게 세금을 줄여버리면 세무사와 고객 모두에게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더라도 거절해야 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제가 세무법인에 면접을 갔을 때 실제로 받았던 질문이죠. 탈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객도 손해고, 그리고, 세무법인 입장에서도 손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아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고객한테 그 세금 조금 줄여주려다가 아예 이제 세금 폭탄 맞게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푼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탈세 유혹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그 몰래 세금 덜 내는 금액이 크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을 줄여줬을 때 이제 세무법인 입장에서 이게 과연 이득이냐는 거죠. 일단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꽤 높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솔직히 스트레스고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가산세 일단 조사 나오면 가산세를 내게 되겠죠. 그런 것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만 원, 2만 원 이렇게 적게 낸다고 아니면 뭐 10만 원 정도 적게 낸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적겠죠. 적을 텐데 아니 그 소액이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탈세를 요구할 정도의 급이면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세금이. 근데 그거를 억지로 그렇게 줄인다라. 세무사 입장에서 그 절세를 영업 전략으로 한다는 게 이게 꽤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거래처 한 명 하나당 뭐 기장 수수료가 5만 원, 6만 원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뭐 많아봤자 15만 원 뭐 이런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래처의 이제 요구를 들어주려고 억지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막 애쓰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은 세무법인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래처 하나 늘려다가 그냥 이제 피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법인 그냥 현실적인 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탈세를 그렇게 막 세무법인이 야 우리는 탈세 잘해서 아주 적게 세금을 내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법인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도 아니 그 억지로 얼마나 이득 본다고 그렇게 영업을 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뭐 내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세를 주된 영업 전략으로 하면은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뭐 절세를 영업 전략으로 세운다 보면은 이게 정작 거의 법으로 안 되는 일까지 그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줄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 되는 일까지 어떻게든 되게 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책임지지 못할 말이니까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실제로 대부분 대표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거래처 기장료가 뭐 뭐 몇 억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소액인데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위험 부담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줄여주는 것도 꽤 증빙 잘 챙기고 그러면 꽤 많이 줄어드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구체적인 업무와 연봉. 원론적인 글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업무와 연봉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세무사가 하는 일은 다시 읽을게요. 세무사가 하는 일은 회사 내에서 하는 것과 개업을 해서 하는 일로 나눌 수 있다. 세무사가 속한 회사는 세무법인 또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과 기타 회사로 분류하여 설명하겠다. 세무사가 꼭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법은 없죠. 기타 회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세무법인 또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세무사는 수습세무사와 근무세무사로 나눌 수 있다. 수습세무사는 아직 실무 교육을 받는 중인
세무사를 뜻하고 근무세무사는 수습기간이 끝났지만 세무법인 등에서 일하는 세무사를 뜻한다. 이 둘은 사실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진 않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세무신고와 세무상담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회사의 형태에 따라 특정 세목만 다루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아는 세무사는 세무법인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업무만 했었고 다른 세무사는 장부 작성만 하기도 했다. 이거는 실제로 꽤 고충이기도 합니다. 수습 세무사분이 이제 특정 세무법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입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양도소득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배우고 싶었던 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 당황하고 수습처를 또 도중에 바꾸려면 생각보다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습처를 처음에 구하실 때 조금 을의 위치, 갑을 중에서 을의 위치에 속하지만 세무법인 측에 미리 연락을 해서 만약에 수습세무사를 뽑으면은 무슨 업무를 하게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어봤는데 화를 낸다거나 안 알려주신다면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법인이면은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습처는 기본적으로 꽤 많고 정 안 되면은 세무서에서 수습 받아도 되니까요. 예. 수습세무사나 근무세무사 연봉은 사실 그리 높지는 않다. 2015년 7월 31일 조세일보 기사를 보면 수습세무사 월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고 근무세무사 초봉이 3천만 원 정도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필자가 경험하고 들었던 이야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록 기대보다 연봉이 낮긴 하지만 수습세무사는 개업 전의 필수 과정이며 근무세무사 경력도 개업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좀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다른 직장이 있음에도 많은 세무사가 세무법인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한다.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무사들에게 세무법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개업을 안 할 거라면 말이죠. 개업을 할 거라면은 상당히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개업을 전혀 할 생각이 없고 뭐 연봉을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사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뭐 공기업 은행 많죠? 그런데 좀 알아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세무법인은 근속 연수도 짧은 편이고 그리고 야근도 꽤 있고 연봉이 일단 적은 편이라고 보셔야죠.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보통 다른 회사가 더 높은 연봉을 부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취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세무법인보다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대를 좀 해주는 게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 회사는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가 있으니까 세무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렇습니다. 개업할 생각이 없다면은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보다는 그냥 다른 곳에 취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혹시 모르니까 수습 정도는 받고 취직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습을 받는 과정 중에서 개업을 하고 싶다고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만약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면 보통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겠다. 세무법인의 지점은 독립체산제로서 각 지점이 독립적인 업체에 가까운 형태일 때가 많다. 그렇기에 보통 개인 세무사 사무실과 법인 간의 차이가 없다. 단 몇몇 세무법인은 특화 업무를 할 때도 있다. 영어 장부 작성 등이라고 제가 가로를 치고 했네요. 이게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이랑 세무법인은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 한국세무사회 회장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세무법인의 대표님이 아니라 개인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세무법인, 저도 세무법인에서 수습을 받았는데요. 세무법인 지점이었는데 딱 가보면 직원이 그때 보자. 저 포함해서 3명이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세무법인이라는 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아니면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또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법인이라고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세무법인 중에 좀 몇몇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화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장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재산제세라 그러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 장부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듣도 보도 못한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화 법인을 찾으신다면은 그곳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랑 법인이랑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직을 할 때도 너 작은 세무사 사무실 나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실무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법인 등이 아닌 회사에 소속된다면 세무사가 하는 일은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연봉도 마찬가지다.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면 보통 관련 부서에서 일하게 되겠지만 가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하기도 한다. 필자가 예전에 만난 사회초년생 세무사는 수습을 받지 않고 은행에 취업했는데 영업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게 여러분이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세법이나 회계 관련 부서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세무사 자격증이 우대되어서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그건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업을 할 수도 있다. 즉,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다. 세무사 사무실 개업 초기에는 혼자 개업을 하거나 직원이 한 명뿐일 때가 많다. 그래서 영업부터 상담, 장부 작성, 서류 정리 모두 세무사가 관여한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대표 세무사는 보통 외부 영업과 상담을 주로 한다. 물론 개인 사업이므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개업 세무사의 소득은 사업으로 보는 것인 만큼 개인 편차가 개인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이거는 제가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으로 버는 소득은 솔직히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 번다 이런 통계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통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세무사는 빚이 1억일 수도 있고 어떤 세무사는 뭐 연수입이 10억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버는 소득이 확실하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역량이라는 건 대부분 영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 그리고 더 큰 건을 가져오느냐, 그런 거죠. 근데 이 영업이라는 게 뭐, 사람, 대표님들마다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사람을 자주 만나고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책을 쓴다거나 뭐 공짜 상담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콜라보를 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전문직 분들이랑 함께 협업을 해서 뭐 그런 영업을 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본인의 성향이랑 그리고 그때 개업 초기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개업 초기에 이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점점 발전시켜서 본인만의 사업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술 먹고 뭐 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세무사라는 거는 세무 대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절세와 탈세에 있어서 절세적인 게 업무가 될 수는 있지만 법을 벗어나는 탈세를 하는 거는 사실 권장하지도 않고 이미 세무사님들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 웬만하면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와 연봉에 대해서는 소속세무사나 근무세무사의 연봉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개업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랑 세무법인이랑 차이는 일반적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무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업무가 달라지지만 반드시 회계나 세무 업무만 하게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왜냐하면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개업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소득을 너무 믿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처음으로 그 책 읽어주는 컨텐츠를 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컨텐츠는 저작권에 전혀 위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작권자니까요. 다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은 세무사 메이커의 뭐 몇몇 내용을 더 추가로 읽어 드릴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전에 이렇게 책 읽어주는 컨텐츠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책도 읽어 드리면 좋을 테지만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책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은 힘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쓴 책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블로그에 올렸던 글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주무시기 전이나 일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듣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영상의 중간에는 광고를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